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5가지 혁신에 대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는 이 각각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혁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조종을 통한 탐색입니다. 약 6억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뇌가 없는 방사대칭 동물에서 뇌를 갖춘 좌우대칭 동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들은 모두 공통의 목적을 위해 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종이었습니다. 조종을 쉽게 이야기하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좋은 쪽으로 내 몸을 움직이고 나쁜 것으로부터는 멀리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충과 같은 이 그림이 이제 선충인데요. 좌우대칭 동물. 이 선충과 같은 동물들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자극에 반응하게 되는 신경구조가 활발히 형성된 것입니다. 저는 정동이라는 것과 또 연합학습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 이 첫 번째 혁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정동이란 특정한 시점에 사람은 감정가라는 것과 각성 두 가지 차원으로 표현되는 정동 상태에 놓입니다. 즉 정동의 두 가지 속성이 감정가와 각성이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쉽게 도식화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네, 이 표인데 긍정적인 감정가를 느끼면서 높은 각성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 발생하면서 몸으로 방출되면서 주변을 수색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충이 먹이를 포착하면 긍정적인 감정가를 느끼면서 높은 각성을 통해 그 먹잇감으로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낮은 각성을 느끼면서 낮은 각성 상태이자 긍정적인 감정가를 느낄 때는 언제냐면 이제 선충이 먹이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을 느낄 때 이때 만족, 이완 뭐 이런 감정가를 느끼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배가 부르니까 낮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가를 느낄 때는 어쩔 땐 부정적인 감정가를 느끼면서 높은 각성을 보일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포식자를 발견을 했을 때 그 포식자로부터 빠르게 높은 각성을 통해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각성 상태이면서 부정적인 감정가를 느낄 때는 예를 들면 선충이 너무나도 지루한 것이죠. 자기 인생이.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가를 느끼면서 낮은 각성을 보이니까 아예 움직임도 없고 거의 희망을 잃은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정동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의 최초의 진화적 산물이 바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뇌는 좋고 나쁨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초기의 특성으로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그 외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관여해서 신경과학적으로 사이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 사이클이 네,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감정적 사이클,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오피오이드 작용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이것은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사이클, 감정적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정동 상태와 또 하나 연합학습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첫 번째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연합학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연합학습은 이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 관련 결정을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한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시간 경과에 따른 연합학습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그래프인데요. 먼저 강아지에게 종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그 동시에 간식을 주는 훈련을 여러 번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강아지는 침을 흘립니다. 이를 획득, 이 첫 번째 사이클, 이 획득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종소리를 들려주면 강아지는 다시 그 소리에 침을 흘립니다. 이를 회복이라고 하며 시간이 더 지난 후 다시 종소리와 간식을 들려주면 강아지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식과 종소리를 연합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재획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획득과 재획득의 과정인 것입니다. 뇌는 이 연합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과의 연합 상황과 그리고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규칙에 맞춰서 연합 관계를 신속하게 바꾸는 메커니즘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연속적으로 학습하는 AI와는 다르게 생물학적인 뇌의 학습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혁신인 조종을 통한 학습 탐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정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연합학습을 통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가 이제 그 스티뮬러스가 사실 세상은 좋고 나쁨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연합학습이란 것을 통해서 그 사물과의 연합작용, 좋고 나쁨의 그 감정을 그 상황이 변화한 것에 맞춰서 재빠르게 변화하게 되면서 내 몸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종하고 자신의 환경을 탐색하면서 생존하게 되었다가 이제 첫 번째 혁신인 조종을 통한 혁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혁신은 강화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혁신 첫 장인데요. 강화는 아까 본 선충과 다르게 초기 척추동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약 5억 년 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뇌 구조가 발달해서 보상과 처벌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졌고요. 복잡한 행동 패턴의 습득과 환경 작용의 가속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화 학습과 관련된 개념으로 시간차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개발할 때 서튼이라는 AI 개발자 연구원이 실제 보상을 이용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대신에 예측되는 보상을 이용해서 행동을 강화한다면 어떨까? 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AI가 이겼을 때 AI 시스템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에 AI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 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근데 이때 강화학습을 두 가지 독립된 요소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행위자와 비평가로 나누고, 비평가는 이제 게임을 하는 동안 매 순간 승리의 확률을 예측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수가 승리 확률이 높였다고 판단할 때마다 비평가에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행위자가 학습하는 신호는 보상 그 자체가 아니란 것입니다.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가 학습하는 신호는 어느 순간과 그 다음 순간 사이에 예측되는 보상의 시간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는 실제 보상이 아니라 예측되는 보상에 반응하는 것이고, 보상이 없어도 우리의 뇌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 다가왔던 점이었습니다. 또 이 행위자 비평가 시스템으로 발달한 우리의 뇌의 바닥핵 부분이 강화를 담당하면서 발달되었고, 이 바닥핵이라는 뇌의 부위가 덕분에 동물이 미래의 보상을 예측하며 도파민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신호를 통해 또 행동을 강화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닥핵이 어디에 있는 뇌 구조냐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닥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요 점점점점점인 게 이것이 바닥핵의 부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강화학습을 작동시키는 데에 필수 요소로 호기심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언제 뇌에서 발달되었냐 하면은 이 초기 척추 동물이 강화학습을 발전시킬 때라는 것이 조금 놀라운 팩트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강화학습에는 이제 활용 탐색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착오 학습이 존재하려면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예측한 활용 행동만으로는 강화학습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도 탐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의 해결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AI 시스템에게 호기심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호기심을 부여해서 이 AI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면 보상을 주고 놀라움 자체를 강화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실제로 이 호기심을 갖게 된 존재는 초기 척추동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과 또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점이 겉질과 자동연합신경망으로 등장해 겉질이라는 뇌의 부위가 등장합니다. 겉질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쇠겉질, 이 부분이 이제 쇠겉질인데요. 이쪽이 이제 쇠겉질, 뇌의 조금 중심부, 옆에서 봤을 때 중심부가 쇠겉질인데 이 쇠겉질이 자동연합신경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쇠겉질이 발달을 한 것입니다. 이 뇌의 새로운 구조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겉질이 패턴 인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패턴 인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패턴 인식이 강화학습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패턴 인식이란 계속 그림을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제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보면은 이 183쪽에 보면은 이렇게 패턴들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같은 위험한 포식자, 같진 않지만 이게 위험한 포식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매력적인 짝의 냄새 패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패턴들은 서로 의미가 다른데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즉 이거는 포식자니까 탈출 반응을 촉발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은 접근 반응을 촉발해야 합니다. 이 두 개는 맛있는 음식이고 하나는 또 매력적인 짝의 냄새 패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패턴 인식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반응을 촉발해야 하는 이 패턴 냄새들이 사실은 겹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같은 포식자라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그림처럼 같은 포식자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야 하는 냄새들이 보면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거를 일반화 문제라고 합니다. 컴퓨터에게는 역전파 방식의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 패턴을 인식하게 합니다. 인공신경망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또 실제 출력되기를 원하는 출력과 정답을 비교해서 실제 출력이 원하는 출력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을 역전파, 지도학습을 통한 역전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컴퓨터가 이 어떤 조금씩 다른 사진의 고양이나 강아지를 같은 종으로 묶어서 인식하게, 즉 패턴을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이 패턴 인식을 하게 한 걸까? 가능하게 된 걸까에 대한 답이 바로 겉질입니다. 그러니까 겉질이 이 패턴 인식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겉질이 식별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먼저 포식자의 냄새와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포식자의 냄새와 먹이의 냄새의 패턴은 서로 겹치더라도 이 뇌에서는 활성화된 모든 신경세포로부터 입력받는 겉질 신경세포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입력 정보가 겹쳐도 겉질에서 활성화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산을 패턴 분리 또는 비상관화, 직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겉질 신경세포들이 연합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자동연합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문제였던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칠이 패턴 인식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강화학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부분이 바로 해마의 발달인데요. 이 해마의 발달이 무슨 의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해마의 발달을 통해서 바로 이 척추동물은 3차원 공간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통해서는 사실상 2차원 상에서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앞, 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해마의 발달로부터 공간 감각이 생기고 동물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치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물의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획기적인 사건인 이유가 뇌가 처음으로 나와 이 세상을 구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해마의 발달이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강화학습과 관련해서 발전한 이 뇌의 진화인데요. 초기 척추 동물의 강화학습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초기 좌우대칭 동물에서 진화한 감정과와 연합학습의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좋고 나쁨의 단순한 감정과 신호를 바탕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요. 조종이 없었다면 이 강화학습 자체가 있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화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시행착오를 조종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이 이 강화학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종과 강화학습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혁신, 가능하면 다섯 번째 혁신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